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경제교육실의 박성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실물경제지표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실물경제지표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핵심적인 지표인 국민소득 통계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근데 국민소득 통계가 상당히 핵심적이고 실물경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지표긴 한데, 한 가지 이제 이 지표가 분기별로 편제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빨리 발표되는 속보치 같은 경우도 분기가 지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속보성 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경제 현황을, 경제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방법들이 조금 필요하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성되고 있는 경제 심리 지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경제 현상을 간단히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경제 현상을 우리가 경제 지표가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경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경제가 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 현상은 우선 경제 지표를 통해서밖에 파악할 수가 없고, 근데 이런 경제 현상들이 뭐 단순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복잡다단합니다. 이렇게 여러 경제 현상들이라든가 여러 경제 문제들이 뭐 저성장, 실업, 뭐 인플레이션, 이런 여러 경제 현상들이 서로 얽혀 있어 갖고 하나의 경제 지표로 이런 어떤 경제 현상을 다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서 같이 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 지표들을 같이 볼 때 경제 지표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 경제 지표를 같이 보면서 경제 현상을 이해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GDP 통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거지만, 관련 지어서 다른 통계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국민소득 통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우선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요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서 국민소득의 어떤 통계에 필요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국민소득 통계 관련한 주요 총량 지표, GDP, GNI, GNDI와 같은 어떤 주요 총량 지표라든가, 그 외에 어떤 총량 지표 외에도 경제 성장률, 1인당 GNI, 기여도라든가, 이런 저축률이라든가, 이런 관련 주요 경제 분석 지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계정 체계와 5대 국민경제 통계와의 관계에서는 GDP, 국민소득 통계와 국민소득과 국민계정과의 관계, 그리고 국민소득 통계와 5대 국민 계정에 해당하는 이런 국제수지라든가 산업연관표라든가 BS 통계라든가 이런 다른 국민경제 통계들과의 관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소득 통계 개념, 의의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소득 통계는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소득, 특히 이제 소득의 창출, 그 다음에 소득의 분배, 소득의 또 지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민경제의 활동 수준,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제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소득 통계는 경제정책의 수립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여러 경제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의의가 있는데, 국민소득 통계에 여러 지표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GDP라는 개념이 가장 중심적으로 많이 세계적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GDP, 국민소득 통계 여러 지표들 중에서도 GDP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른 관련 지표들이 이 GDP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GDP 통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GDP 통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이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GDP 통계는 처음 나오게 된 게 그 근대적인 의미의 어떤 GDP 통계는 그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처음 이제 나왔는데, 대공황 시기에 경제가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침체를 겪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한 침체에 있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경제가 얼마나 침체에 빠져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GDP 통계라든가 이런 총량적인 어떤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전기 생산량이라든가 전기 판매량, 무슨 철도 생산량, 철도 운송량, 뭐 주가 뭐 이런 간접적인 지표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쿠즈네츠 교수에게 국민소득 통계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유엔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IMF, OECD 이런 그 국제기구로부터 국민소득 통계에 대한 어떤 그 지침들, 통일된 지침, 이게 이제 국민소득 체계 SNA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처음 이제 마련되고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각국에서 이 그 국민소득 통계를 본격적으로 추계하게 됐습니다. 이 국민소득 통계를 이제 국민소득 통계가 추계되고, 이 국민소득 통계를 통해서 그 정책 위반자들이 현재 그 어떤 당시의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현재 경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국민소득 통계가 등장한 이후로는 그 경제 진폭들이 상당히 그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그 여기에도 제가 써놨지만 그 대공황기 1932년도에는 그 성장률이 12.9%까지 이렇게 크게 감소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봉쇄 때도 그 성장률이 이제 2%대 후퇴에 그치는 등 상당히 경기 진폭이 완화되는, 그리고 경제 안정화에 상당히 기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국민소득 통계가 여러 그 교수라든가 뭐 그 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고로 좀 전에 그 국민계정 체계라고 이제 SNA라고 제가 이제 국민소득 통계의 그 매뉴얼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제 UN, 뭐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서 마련한 어떤 일종의 그 지침서, 국민소득 통계를 추계하는 매뉴얼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매뉴얼이 그 처음에 1953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걸 이제 1953 SNA라고 합니다. 등장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68년, 93년, 2008년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특히 68 SNA로 와서 드디어 이제 그 5대 국민 계정 통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연결됐다는 거 하나를 예를 들면, 국제수지 통계 같은 경우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도 그렇고 뭐 무역수지, 무역의 수지 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국제수지에는 무역수지, 뭐 경상수지가 있고 그 안에 뭐 무역수지, 무역의 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민계정 개념하고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계정 개념에 맞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런 식으로 국민계정 개념과 맞물리는 식으로 다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국제수지 통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국민소득 통계와 맞물리게 됐는지. 이때와 68 SNA부터 그 국민경제 통계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 됐고, 그 이후 뭐 93 SNA라든가 2008 SNA에 와서는 그 어떤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금융혁신이라든가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 SNA들이 이제 그에 맞게 그런 새로운 현상들을 포착하도록 맞도록 이제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2008 SNA가 이제 최근에 이제 SNA 매뉴얼인데, 이 SNA 그 매뉴얼에서 주로 크게 바뀐 현상들이 뭐 R&D라든가 오락 문학작품, 예술품 원본의 그 어떤 자산 처리, 그리고 이제 뭐 무기 시스템 자산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범위가 이제 확장된 형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됐고,
그 외에 뭐 이런 해외 가공무역이라든가 중개무역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소유권 변동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제가 뒤에 또 설명하다가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게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면 또 이해하기 힘드니까 뒤에 설명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소득 통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통계는 한 나라의 그 가계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생산한 재화 서비스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서 합산한 통계인데 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가계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주자라는 얘기입니다. 한 나라의 거주자. 거주자가 뭐냐 하면은 국민과 비슷하지만 국민하고 한 나라의 국민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거주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가 뭐 1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거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처럼 외국에 영국에 가서 뭐 어떤 축구 선수 생활을 1년 이상 한다. 그럼 이제 영국의 거주자가 되겠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설립되고 등기가 된 이런 어떤 기업들은 그러면서 상당 규모의 생산을 하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 이렇게 세금도 내고 거기에서 상당한 상당한 규모의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반대의 경우는 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했다. 이 말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플로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분기, 연, 보통 이렇게 기간이고 연말 이런 분기 말 이런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한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롭게 생산한 재화 서비스 가치라는 얘기는 뭐 중고품이 아니라 이제 신품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롭게 창출한 가치. 이것은 뒤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평가해서 합산했다는 얘기에서 이제 금액은 이제 보통 재화라든가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TV 같은 경우는 한 대, 두 대, 뭐 사과는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량 단위들이 뭐 또 어떤 것도 1톤, 2톤 이렇게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금액, 특히 이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거주자가 보통 이게 뭐 생산한 부가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부가가치 개념은 그림을 통해서 좀 다시 또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빵이 이제 제조돼서 판매되는 과정을 하나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우선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밀이 이제 처음에 이제 농부로부터 이제 생산이 될 때 만약에 비료라든가 이런 다른 투입물들이 없다면 요 50 자체가 이제 그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 밀이 제분 공장에 팔려서 만약에 100만큼 생산이 됐다. 이 50이라는 밀을 그 농산물로 있는 밀을 갖다가 받아다가 요것을 밀가루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50만큼이 이제 원재료가 투입돼서 100이 생산됐기 때문에 여기 타 산업에서 들어온 이런 원재료는 뺀 이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통해서 창출된 가치 50만큼이 이 제분 공장에서의 그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 공장에서 이 밀 100을 받아다가 빵 공장에서 150을 생산했을 때 이 그 밀가루 100만큼은 타 산업에서 들어온 원재료이기 때문에 요건 빼고 이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어떤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가 또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과점으로 넘어가서 이 또 빵을 가져다가 여기서 이제 또 이 빵을 팔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빵을 제외한 다른 어떤 원재료 같은 것이 없다면 요 50만큼이 또 여기서 창출되는 그 부가가치인데 이렇게 부가가치는 각 생산 단계에서 그 타산업에서 온 원재료를 빼고 그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이라는 어떤 본원적인 생산 요소를 통해서 창출된 가치 요것들이 부가가치입니다.
요 50, 50, 50, 50 각 생산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다 더하면 국민경제에서의 어떤 부가가치가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종재의 합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 여기서 생산물은 밀이 50만큼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100, 빵이 뭐 또 이렇게 150, 그리고 제과점에서의 빵은 이제 좀 요 공장에서의 빵과는 이제 다른 의미의 빵일 텐데, 요 빵이 이제 200만큼 이제 생산이 됐는데, 요 과정에서 타산업으로 들어간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산된 이 여기서 보면은 200, 150 하면 이제 350, 450 이제 500이 되는데, 이 500 중에서 타산업에서 타산업으로 간 중간재로 수입된 걸 다 뺀 최종재만 잡으면, 요것이 결과적으로 그 각 산업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하고 똑같이 됩니다. 어차피 중간재는 타산업으로 간 거니까 국민경제 전체에서 이 중간재들을 다 빼준 이 최종재는 이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합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것들을 갖다가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생산이란 제도 단위, 그러니까 제도 단위는 경제 주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경제 주체의 책임 통제 관리하에 투입물을 환출물로 전환시키는 활동이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이 그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책임 통제 관리하에 어떤 투입물을 환출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투입물은 어떤 그 중간 투입 원재료도 있고 노동 자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산출물로 전환하는 활동이 이제 생산이다. 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본원소득이라든가 요거를 설명할 때 이제 그때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측정과 이제 삼면 등가의 법칙.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에서 국민소득 GDP가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 요걸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은 경제 주체 사이를 순환한다. 저는 이제 가계와 기업만 있는 단순한 형태의 어떤 형태를 가정하고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어떻게 이제 생산되고 지출되고 분배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구입해서 받아다가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여기서 생산된 생산물을, 그러니까 그 재화 서비스죠. 요거를 재화 서비스 시장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그 가게에 이제 임금 지대 이윤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소득을 얻어서 그 얻은 소득을 통해서 기업이 만든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생산 GDP는 어떻게 이제 포착이 되냐 하면, 기업의 좀 아까 제가 이제 생산 GDP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기업의 어떤 생산 과정 속에서 생산 GDP를 이제 여기서 이제 포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분배 GDP는 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는 이 생산 요소의 제공자들에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임금 지대 이윤 형태로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분배가 되게 되는데, 요 분배된 소득을 갖고서 또 분배 GDP를 또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는 이 소득을 갖고서 기업이 판매하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데, 요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출 GDP를 이제 포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간단히 얘기했지만, 기업에서 만든 생산물에는 최종재가 있고 중간재가 있는데, 중간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체들 내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순환을 하게 되고, 최종재들이 이제 이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가계로 판매가 되게 되는데, 이 최종 생산물을 이게 구매한 요 가격 가치하고 기업에서의 생산 단계에서 포착하는 생산 GDP에서의 부가가치는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똑같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어디에서 이제 GDP가 이제 생산지출 분배 GDP가 포착되는지 그거만 이제 간단히 설명했고, 이것이 같아지는지 여부는 그 다음 장에서 간단히 제가 또 예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이제 측정 이제 사례를 갖다가 제가 한번 이제 그 간단한 그 아까와 비슷한 예, 그러니까 그 빵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생산지출 분배 측면에서 요것이 이제 흐름을 갖다가 요 예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국민소득이 어떻게 같아지는지 요걸 이제 요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부가 밀을 아까도 이제 비슷한 예지만 밀을 생산했다. 그러니까 원료는 여기서 보면 0으로 나와 있죠. 원료 없이 그 노동과 자본만을 가지고 50만큼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 했을 때 부가가치는 원재료가 없기 때문에 50만큼 됩니다. 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게 50만큼 됩니다. 그리고 요 어떤 이 부가가치는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어떤 본원적인 생산 요소의 제공자, 노동이라든가 자본을 제공한 그 생산 요소 제공자에게 임금과 영업이익의 형태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분업자는 이 그 밀을 구매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 원재료를 갖고서 100만큼 이제 100의 가치를 창출해서 다시 이걸 제빵업체에 판매하게 되는데, 이 재분업자 같은 경우는 이 50만큼 원재료를 받아다가 100만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50만큼의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게 되고, 타산업에서 들어온 원재료를 뺀 어떤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에 100만큼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또 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노동과 자본을 제휴한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임금 영업이익의 형태로 25씩 이렇게 제공한다고 또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빵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분업자로부터 밀가루 받아다가 빵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50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임금과 영업이익을 이렇게 25씩 이렇게 제공했다고 가정하고, 빵 판매업자 같은 경우도 또 이 150만큼의 원재료를 받아다가 20만큼을 산 제품을 만들어서 또 50만큼의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고, 이것을 또 임금과 영업이익의 형태로 생산요소 제공자한테 분배했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그 각 단계에서 그 부가가치 창출액을 다 더하면 초록색처럼 이렇게 200이 됩니다. 원재료를 제외한 새롭게 창출한 가치는. 이걸 이제 생산국민소득이라고 하고, 초록색으로 제가 쭉 표시한 걸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생산요소 제공자한테 분배된 그 임금으로 이렇게 25씩 해갖고 100만큼 이게 창출이 제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영업잉여로 또 25씩 해서 100만큼 분배가 되는데, 이 분배된 그 200만큼의 100 플러스 100, 이 200만큼의 소득을 분배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출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이 타 제품 만들 때 들어간 원재료를 제외한 마지막 그 빵 판매업자가 판 그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된 요 200만큼, 요 최종재죠. 요 최종재가 200인데, 요 최종재는 그 이 경제 내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제외한 이 최종재만 잡은 것이 이제 지출국민소득인데, 이 지출국민소득 200은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 합과 똑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제 대충 그 생산지출 분배국민소득이 어떻게 이제 같아지는지 이 원리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소득의 이제 실제 통계 속에서 생산지출 분배국민소득의 내용이라든가 항목, 그리고 그리고 관계들, 이 세 국민소득의 관계들,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한번 실제로 어떻게 같아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생산국민소득은 아까도 얘기했던 산출액에서 총 생산액에서 중간 투입 원재료들 같은 것들을 타산업에서 온 원재료를 제외하는 어떤 부가가치고, 또 분배국민소득은 이 부가가치가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어떤 생산 요소의 제공자들한테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생산 과정에 참여한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한
어떤 생산 그 요소를 제공한 경제 주체에게 분배가 되는데 이것들을 쭉 모아놓은 게 이제 분배 국민소득이고 지출 국민소득은 최종재들의 어떤 지출, 소비, 투자 여기서 이제 국제거래까지 있으니까 총수출, 총수입이 되는데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생산 국민소득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서 제가 그 총산출에서 그 중간 투입을 뺀 이제 부가가치라고 그랬는데 생산 국민소득은 그러니까 그 각 생산 단계에서 중간 투입물을 뺀 그 산업에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를 합한 겁니다. 각 생산 단계에서의 그 부가가치를 딱 합치면 생산 국민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치 타 산업에서 온 거를 빼고 그 산업에서 그 어떤 새롭게 창출한 가치, 노동과 자본이라는 본능적인 생산 조절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한 가치를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고 여기서 아까도 제가 이제 생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했지만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써봤는데 GDP에서는 이 거주자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이제 가치라 그랬는데 거주자의 그 어떤 책임, 우리 그 어떤 경제 주체의 책임 통제 관리하에 투입물을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다른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이제 제가 이제 생산이라 그러는데 이건 다른 말로 넓은 의미에서는 뭐 실무자산이라든가 노동 같은 경우도 투입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국민소득 GDP에서는 우리 거주자가 한번 이제 GDP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약간 반복해보면 우리 거주자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거주자가 우리나라 안에서 창출한 어떤 우리나라 그 국경선 안에서 창출한 가치도 GDP가 되지만 우리 거주자가 그러니까 1년 이상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자가 잠깐 외국에 나가서 뭐 어떤 자문 활동을 했다든가 혹은 뭐 어떤 기계를 설치해 줬다든가 잠깐 나가서 다른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활동도 이게 GDP에 들어옵니다. 거주자의 어떤 생산 활동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분배 국민소득은 생산 활동의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그 생산 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한 그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했거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어떤 경제 주체에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 이렇게 분배가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산 활동에 참여했거나 그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그 어떤 대가로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부가가치라는 거는 결국은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 주체의 소득이 결국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산 활동에서는 원재료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뭐 노동을 제공한다든가 어떤 자본을 제공한다든가 어떤 생산 요소들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원재료는 이제 뺀 나머지 그 부가가치들은 결국은 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경제 주체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런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분배 국민소득은 이 본원소득을 갖다가 쭉 이제 이렇게 본원소득으로 구성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 분배 국민소득을 이제 그럼 나누어서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우선 피용자 보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용자 보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제공한 어떤 대가로 분배되는 임금이라든가 급여를 피용자 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잉여는 이 생산을 주관한 기업들에 돌아가는 몫을 영업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머지를 뺀 잔차로 이제 산출이 되는데 그리고 이 생산 및 수입세 같은 경우도 이제 분배 국민소득의 이제 구성 항목인데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에 일정한 부분의 생산세 같은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들도 분배 국민소득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들도 이제 본원소득의 일부가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분배국민소득이 이제 이해가 이제 될 텐데, 고정자본 소모는 고정자산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에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그 가치 감소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가가치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가 아니라 생산 기간 동안 이렇게 소진되는 부분, 원재료와 비슷한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된 가치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하나 그 그림을 한번 그 영업잉여를 갖다가 제가 영업잉여와 그 고정자본 소모의 관계를 갖다가 먼저 이제 좀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 고정자산이라는 자본재를 처리하는 방식, 이것을 중간 투입처럼 바로 당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고정자본 소모로서 이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제 실질이 이게 바뀌게 됩니다. 영업잉여가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좀 처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고정자본 소모가 도대체 왜 고정자본 소모처럼 기계 같은 경우는 투입을 왜 고정자본 소모처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기계 등 여러 해에 걸쳐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자본재, 요거를 고정자산이라고도 하고 이제 자본재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중간재와 같이 구입한 해에 중간 투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의 이익 흐름에 이제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봤는데, 자본재의 그 중간 투입 일어났던 고정자산을 중간 투입으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례에서는 이제 2020에서 2023년 중 산출물이 매년 15씩만 산출이 됐다. 매년 이제 변하지 않고 15씩 산출이 됐고, 그리고 원재료 투입량은 5, 그리고 이제 피용자 보수는 이제 4, 피용자 보수 급여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4고, 기계의 수명은 이제 3년이고, 매년 기업에서 3년간 사용되는 기계를 매년 초에 산만큼 구입을 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23년도에 기계를 갑자기 이제 2배로 늘려서 이제 6만큼 구입하는 경우에 이제 영업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2020년에는 원재료가 5, 그리고 이제 자본재를 이제 중간 투입처럼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3만큼 바로 이제 산해에 비용으로 다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3만큼 처리하고, 피용자 보수가 4니까 영업잉여는 요걸 여기서 이제 세금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제 3만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도 똑같이 이제 자본재를 3만큼 이제 사왔고, 나머지 이제 피용자 보수 4하기 때문에 영업잉여는 또 3처럼 되고. 그런데 이제 2023년에 들어서 원재료를 이제 5만큼 이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때는 자본재를 6만큼으로 이제 늘렸습니다. 그 해에 이제 6만큼 늘린 경우에 이 해에는 산출이 이제 15기 때문에 영업잉여는 잔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잉여가 없어집니다. 산출액에서 비용 요소들을 다 기업에서는 이제 피용자 보수도 비용이니까 다 처리하게 되면은 영업잉여가 없는, 당해년도에 자본재를 다 이렇게 구매해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영업잉여가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6만큼 다 사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재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쓰이는 만큼, 그 해에 소모된 물리적인 감모든 뭐 진부하든 쓰이는 만큼 이렇게 투입된 걸로 처리하는, 요거 이제 고정자본 소모처럼 이제 처리하는 일종의 감가상각 비슷하게 이제 처리하는 건데, 그 해에 쓰이는 만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옆에 오른쪽 표에는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3년만큼 쓰이니까 2020년도에는 과거에도 이 기계를 3만큼 샀고 3년만큼 쓰이니까 연초에 이제 사왔으니까 이 3만큼 투입돼서 결국 2020년도에는 뭐 이제 그 과거와 똑같고 2023년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에 보면 그 기계를, 그 자본재를 6만큼 사왔는데 그 해에 소모되는 것은 그 전년도에 1, 그 다음 해에 사온 거 또 1, 그러니까 1년도, 2년도에 사온 기계들이 1만큼 소모되고, 또 2023년 초에 사온 6만큼의 기계에도 3년 동안 소모되니까 2만큼 이제 소모가 돼서 이 고정자본 소모를 처리하게 되면 4만큼 소모가 됩니다. 기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잉여가 이제 2만큼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15만큼 산출이 됐고 나머지 비용 요소를 빼면 2만큼 되는데, 이렇게 고정자본 소모는 당해년도에 그 기계가
기계 같은 자본재가 그 물리적인 감모라든가 진보화로 인해서 사용되는 만큼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재를 이렇게 원재료처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 왼쪽의 사례에서 만약에 2024년에 자본재를 하나도 안 사왔다. 0만큼 사오게 되면은 영업잉여는 이렇게 6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계를 얼만큼 그 기계의 사용분과는 관계없이 그 자본재를 사온 만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여러 해에 쓰이는 기계를 당연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영업잉여가 왜곡이 돼서 이 흐름이 왜곡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계라든가 여러 해에 걸쳐서 쓰이는 자본재는 원재료처럼 당연연도에 소진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쓰이는 만큼 처리함으로써 이 흐름이 왜곡되지 않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재 같은 경우는 고정자본 소모를 통해서 이게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요 고정자본 소모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연도에 달아 없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가가치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개정에서는 요 고정자본 소모를 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그리고 생산세 요거를 합쳐 갖고서 요거만 N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부가가치라고 하고, 요걸 고정자본 소모까지 다 합친 거를 총부가가치, 요걸 뺀 걸 순부가가치라고 하고, 총부가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GDP 개념이고, 요 고정자본 소모를 뺀 것은 네트 개념이라고 해서 NDP라고 합니다. Net Domestic Product. 그래서 GDP에서 보통 총 개념이라고 하면 고정자본 소모를 합친 거고, 순 개념이라고 하면 순수한 의미의 어떤 부가가치, 요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 원리상 보면은 이 고정자본 소모를 뺀 네트 개념이 원래 어떤 부가가치 개념과 또 맞는 거고 경제 실질하고도 이렇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가 많이 쓰이는 것은 고정자본 소모를 추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국가마다 이제 다르기도 하고 쉽지도 않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리고 또 이 고정자본 소모를 넣나 안 넣나 어떤 지표를 넣더라도 경제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GDP가 NDP보다는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가 2008 SNA에서 자산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골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와서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SNA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R&D, 오락, 문학작품,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물을 자산 처리했다. 이것이 상당히 2008 SNA에서 주요하게 바뀐 부분인데, R&D와 같은 어떤 무형자산, 과거에는 기계라든가 어떤 운송 장비 같은 어떤 유형 자산들만 자산으로 처리해서 감가상 고정자본 소모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R&D 같은 경우도 생산 과정에 여러 해에 걸쳐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떤 과거에는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어떤 특정한 해에 R&D를 많이 한 경우에는 이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잉여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R&D를 안 한 해에는 이익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도 R&D가 여러 해에 걸쳐서 생산에 쓰이기 때문에, R&D라도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무형자산들도 여러 해에 걸쳐서 쓰이고, 그것을 구입한 당연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어떤 R&D를 만약에 100억만큼 했을 때 그 R&D 중에 그것이 5년간 쓰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억만큼만 그 해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20억만큼만 고정자본 소모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영업잉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갖다가 영업잉여의 흐름을 제대로 이렇게 좀 왜곡 없이 포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무형자산 같은 경우도 자산으로 넣어서 이것도 고정자본 소모로 이렇게 고정자본 소모 처리를 나중에 이것이 쓰이는 거에 맞춰서 고정자산 그리고 고정자본 소모를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적을 때에는 우리가 요걸 갖다 비용으로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어떤 이 무형자산 R&D도 그렇고 이런 오락 문학작품, 예술품 원본 등이 비중이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요것들을 갖다가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매뉴얼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것이 비중이 커서 이걸 더 엄밀하게 이제 또 처리한 거죠. 비용을 엄밀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영업이익을 정확하게, 이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2008 SN에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R&D는 좀 알 것 같은데 오락무락 작품 예술품 원본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어떤 영화라든가 뭐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이런 콘텐츠 원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회화 이런 게 아니고 이것들의 원본, 오리지널들. 콘텐츠, 음원 같은 경우도 여러 해에 걸쳐서 쓰이잖아요. 영화도 여러 해에 걸쳐서 보니까 그것들도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시 이 분배국민소득 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분배국민소득이 결국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생산 요소에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뭐 노동을 제공했던, 자본을 제공했던 분배국민소득 창출에 기여한 어떤 노동과 자본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피용자보수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생산 및 수입세. 고정자본 소모는 엄밀한 의미의 어떤 부가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로스 개념에서는 GDP 자체가 이제 그로스 개념이잖아요. GDP잖아요. NDP가 아니고 거기에는 이 고정자본 소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지출국민소득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측면 중에서 이제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은 본원소득의 이제 어떤 분배 이런 거고, 이제 지출국민소득은 결국은 이제 그 생산과 분배국민소득은 갖게 되죠. 그래서 지출국민소득은 총공급과 총수요 이 항등식으로부터 도출이 가능한데, 간단하게 우선 폐쇄경제에서 지출국민소득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폐쇄경제를 보면 어떤 경제 내에서의 총 산출액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소비, 최종소비, 총자본 형성. 요 밑에 제가 간단히 이 말이 익숙하지 않을까 봐 간단히 써봤는데, 중간소비라는 건 단기에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는 그 단기에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이게 중간소비입니다. 그 단기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 원재료처럼 투입되는 걸 중간소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자본 형성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즉시 만족시키는 데 쓰이는 것을 최종 소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 특정 기간 동안에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중간 소비, 최종 소비에게 이 중간, 최종 뭐 이런 개념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소비라는 개념들도 이제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면, 소비라는 것은 재화 서비스를 소진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런데 이 소진하는 거에는 중간 소비와 최종 소비가 있는데, 최종 소비라는 것은 인간의 직접적인 필요를 바로 만족시키는 어떤 소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 물을 뭐 연필을 사용한다든가 무슨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최종 소비죠. 옷을 산다든가. 그런데 이 중간 소비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에, 타 제품 생산에 들어갔고 그것이 생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최저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라서 중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제품 생산에 들어가서 우회적으로 나중에 결국 최종 소비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중간이라는 말, 영어로는 인터미디어트라고 그러는데 이 최종 소비는 파이널이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직접적으로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타 제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만족시키느냐,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총자본 형성이라는 말은 뭐 투자를 의미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어떤 자산인데, 요것을 중간 소비와 구별지어서 보면은 이제 개념을 다시 설명해 보면은, 중간 소비든 총자본 형성이든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건 똑같은데, 중간 소비는 당해 1년이면 1년 당해 기간에 바로 다 소비되는 게 중간 소비고, 여러 해에 걸쳐서 쓰이는 게 총자본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쓰이잖아요. 요것들은 이제 총자본 형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총자본 형성에는 아까 얘기했던 당해년도에 어떤 이걸 나누어 보면 고정자본, 고정투자가 있고 뭐 재고가 있고 이런데, 그 고정투자라는 거는 고정투자는 제가 얘기했던 아까 어떤 당해년도에 기계가 소모되는 부분만큼 요거를 대체 투자라고 그러고, 이 투자 관점에서는 그 이상의 투자를 순투자 내지는
그 신투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라는 것도 이제 총 자본 형성인데, 재고도 당해년도에 소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정자산은 아니지만 총 자본 형성 안에는 들어갑니다. 당해년도에 이걸 만들었다가 안 팔리고 당해년도에 쓰이는 거잖아요. 당해년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소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자본 형성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폐쇄 경제에서는 이렇게 산출액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제가 부가가치라는 것은 산출액에서 중간 소비, 당해년도에 들어가는 중간 소비를 뺀 것이 이제 부가가치고, 이것은 결국 소비와 투자로 나누어집니다. 총자본 형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총자본 형성에는 고정자본 소모도 들어가죠. 그것은 이제 대체 투자고, 요거까지 빼게 되면은 그것은 최종 소비와 순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방 경제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방 경제에서의 총 공급은 산출액에다가 수입을 더한 것입니다. 수입품도 공급이 되잖아요, 국내 경제에. 그리고 그 개방 경제에서의 수요는 중간 소비, 최종 소비, 그리고 총자본 형성 외에도 수출이 들어갑니다. 개방 경제니까. 우리가 만든 산출액은 이렇게 최종 소비, 중간 소비, 총자본 형성으로 쓰이지만 외국으로도 팔려나가기 때문에 수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산출액, 아까 제가 이제 그 산출액의 이 중간 소비 같은 경우는 요 산출액을 만드는 원재료로 투입이 되니까 요것은 왼쪽으로 이항해서 빼주게 되면 총 부가가치가 되고, 총 부가가치는 결국은 최종 소비, 총자본 형성에서 수출을 더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뺀 거. 그러니까 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뺀 형식으로 나오는데, 수입을 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수입이 이 최종 소비, 총자본 형성에 다 묻어있는 이 수입품들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중간재에 묻어있는 수입품까지 다 빠지게 됩니다. 수출품에도 수입품들의 원자재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생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부분들을 다 빼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상당히 시기에 맞게 됩니다. 앞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국민소득은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총산출액에서 중간 투입을 빼는 게 부가가치고, 분배국민소득은 이렇게 피용자 보수 영업이익, 이 부가가치들은 결국은 이 부가가치, 이 생산에 기여한 어떤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지출국민소득은 이렇게 소비, 투자, 총수출에서 이제 수입 뺀 거, 이렇게 돼서 요것들의 값은 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린 바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국민소득의 어떤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또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여러 것들이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국민소득 통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통계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산국민소득은 각 산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각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 통계를 보면 농림업의 부가가치, 광업의 부가가치, 보통 농림업, 그 다음에 광공업, 제조업을 광공업 크게 나눠보면 전가수, 건설, 나머지 이제 서비스업, 요 각각의 생산국민소득은 부가가치가 쭉 기록이 되고, 분배국민소득은 이런 어떤 본원적인 그 본원소득이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피용자 보수 영업이익, 이렇게 고정자본 소모, 생산 수입세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은 이렇게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이렇게 결국 순생산세를 얘기하는 거죠. 세금이라는 건 보조금은 빼야 되니까. 지출국민소득은 최종 소비 지출, 총 자본 형성, 그다음에 수출, 공제, 수입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형자산은 이제 그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이제 유형자산이고, 지식재산 생산부는 아까 얘기했던 무형자산, 뭐 그런 것, R&D라든가 소프트웨어고, 재고 증감 및 귀증품 순취득이 있는데, 이 국민소득 통계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소득 통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세 부분을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국민소득에서 봤을 때 그 부가가치가 많이 늘었다. 경기가 좋아서 부가가치가 많이 늘게 되면은 이 생산국민소득이 늘면서 이 피용자 보수라든가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급여 쪽도 늘지만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급격하게 늘을 때는 보통 영업이익이 보통 더 빠르게 이렇게 이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보통 많이 늘게 되고, 이 피용자 보수라든가 영업이익이 늘게 되면, 피용자 보수가 늘게 되면 지출국민소득에서는 소비가 많이 늘게 되고,
또 영업잉여가 많이 늘게 되면 주로 이 투자 쪽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관련지어서 볼 필요가 있고 생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도 이 세 그 관계 소득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이제 이것도 지출국민소득과 생산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게 국외거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재화 서비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제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조업 제품들의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 관계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그 GDP 보도 자료인데 이 보도 자료에서 보면 이 위쪽에 농림업, 제조업, 전가수, 뭐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생산국민소득이 나오고 부가가치들이 나오고 뒤에는 지출국민소득, 소비, 그다음에 고정자본 형성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떤 재화 유형별로도 나오고 이제 뭐 민간 정부 이렇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재고 증감, 수출 수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관련 있는 것끼리 한번 움직임이 정말로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색칠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밑에 그 수출을 보면 2020년도에 마이너스 1.7%에서 21년도에 11.1%, 3.4에서 올랐다가 다시 3%대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조업을 한번 보십시오. 제조업도 마이너스 1.1%에서 21년도에 7%대로 올라갔다가 22년도, 3년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 통계를 같이 보면서 수출이 늘어나면 어떤 산업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4.8에서 3.6, 뭐 4.1로 늘어났다가 다시 1.8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요거하고 소비하고 또 서비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서비스가 마이너스에서 3.8%, 4.1로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비슷하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건설 투자는 또 이제 건설과 관련이 되고 이렇게 생산 지출 분배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국민소득 통계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에서 주요 개념 중에 하나가 명목과 실질입니다. 이 명목과 실질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DP 통계를 볼 때 꼭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뭐 대충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명목이라는 것은 경상가격 GDP라고도 하는 명목 GDP는 경상가격 GDP라고도 하는데 생산물을 당해 기간 중의 가격으로 측정하는 걸 명목 GDP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년도라든가 과거 GDP와 현재 GDP를 명목 GDP를 비교하게 되면 가격 변화와 물량 변화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GDP가 늘고 물량이 늘어도 GDP가 늘고 이렇게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실질 GDP는 생산물을 기준연도 가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연은 아직 20년 개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GDP는 201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연이 이제 2015년인데 이렇게 지금 이 GDP를 2015년도 가격으로 쭉 평가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실질 GDP라고 합니다. 같은 가격 기준으로 쭉 다 평가를 한 겁니다. 지금 2015년 가격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GDP에는 가격 요인들이 다 이제 제거되어 있고 다 이제 기준형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 움직임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실질 GDP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률을 본다든가 했을 때는 그 실질 GDP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커졌는지 경제 성장률을 보는데 만약에 명목 GDP로 봤다.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뭐 10%가 성장했다 그래도 이것이 가격이 올라서 이 경제가 커진 건지 물량이 커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보통 다 실질 GDP를 봅니다. 가격 요인을 제거하고 가격 요인을 왜 물가 오른 거 말고 실질 GDP가 이제 얼마큼 커졌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경제가 얼마큼 커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의 경제 규모나 구조를 파악할 때는 명목 GDP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 나라의 경제가 우리나라나 미국, 뭐 일본의 뭐 GDP를 비교한다 했을 때 이것은 실질 GDP를 보게 되면은 그 과거의 가격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연도 각 국가마다 틀리고 과거의 가격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은 당해년도의 환율이라든가 구매력으로 평가해서 당해년도 가격으로 비교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같은 해 가격으로 비교하는 거. 횡단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파악할 때도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구조를 파악할 때 뭐 농림업, 뭐 제조업, 뭐 이렇게 서비스업의 비중을 본다든가 했을 때 이 가격 흐름들이 다 틀립니다. 기준년 대비로 어떤 농산물은 뭐 느리게 뭐 가격이 오르고 뭐 서비스업은 빠르게 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이 가격의 흐름이 다른 상태에서 기준형 가격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렇게 같은 해의 가격으로 비교해야만 정확하게 그 어떤 산업이 큰지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과거의 가격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가격 흐름이 다 틀린데. 그래서 규모나 구조를 파악할 때는 명목 GDP를 보고 시계열로 과거와 비교할 때는 같은 가격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실질 기준으로 봅니다. 또 하나 명목 실질할 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물량과 수량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량은 이제 볼륨이라고 그러고 수량은 이제 퀀티티라고 영어로는 이제 제가 이제 구별이 안 될까 봐 이제 또 이렇게 써봤는데 수량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TV다 하면 과거에 그 화질이 안 좋았던 TV하고 지금 만약 화질이 좋아졌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제 한 대로 평가를 합니다. 요게 수량 개념입니다. 그냥 품질을 감안하지 않는 겁니다. 반도체 1기가나 2기가나 뭐 4기가나 4기가 같은 이렇게 개수로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수량이라 그러고 품질 변화를 감안한 것이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TV보다 올해 TV가 화질이 좋아졌다. 그래서 품질이 10%가 늘어났을 때 10%가 더 큰 거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작년에 TV가 100대 생산되고 올해 100대가 생산됐는데 만약에 품질이 10% 좋아졌다면 대수가 100대라도 10% 성장한 겁니다. GDP는 이렇게 품질 변화가 감안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합리적이겠죠. 품질이 다른데 뭐 이렇게 똑같이 평가하는 건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볼륨 개념이다, GDP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봤는데 볼펜이 10,000개가 생산되고 개당 가격이 400원이다 기준년에 했을 때 그 비교년엔 볼펜이 12,000개 생산되고 개당 가격이 500원이라면 곱하게 되면 이제 기준년 명목 GDP는 이제 기준년에 이제 400만 원에서 그 명목 이제 그 비교년에는 이제 12,000 곱하기 500 하면은 가격 변화와 물량 변화가 다 이제 수량 변화가 다 감안이 돼서 이제 600만 원어치 이렇게 이제 변화돼서 이제 50% 늘어난 게 되고 실질 GDP는 기준년의 가격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실질이 품질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단가는 기준년의 가격을 곱해줍니다. 이 실질 GDP 개념은 그 기준년의 가격을 똑같은 기준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에서 기준년에 400원 곱해서 이제 480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품질이 10%가 늘어났다면 단가가 400원이 아니라 440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품질이 10% 좋아졌을 때는 이렇게 480만 원이 아니라 528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품질이 늘어날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GDP는 이렇게 품질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쉽지는 않지만 이제 상당히 품목을 세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물가지수에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거 세세한 건 이제 그거는 뭐 물가할 때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GDP 추계와 관련해서 이제 연쇄가중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그 연쇄가중 방식에 의해서 추계가 됩니다. 연쇄가중 방식이 뭐냐 하면은 기준년의 금액에다가 명목 금액에다가 연쇄 물량 지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고정가중법과 비교해서 이제 보면은 고정가중법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2008년까지 사용했던 방식이고 기준년 개편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의 가중치를 사용하는 게 이제 고정가중법입니다. 이럴 때 이제 대체 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대체 편의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기준년의 어떤 기준년에서부터 요 기준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과 사과가 있다고 했을 때, 요때 있다고 했을 때 사과 같은 경우 물론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니까 이제 그때 작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하지만 만약에 가격이 막 크게 안정적이라고 치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어떤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은 가격이 이제 항상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서 가격이 이제 과거에 벽돌폰 같은 것들도 한 몇백만 원씩 했잖아요. 300만 원씩 하다가 어떤 가격들이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하는데 그때 어떤 기준의 높은 가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정가중법에서는
어떤 기술 집약적인 제품들이 같은 경우는 그 기준형 가격을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상당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요 가중치가 과다하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집약적인 제품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 가중 계속적으로 그 실질 가중치를 적용하게 되면 그 휴대폰의 비중들이 상당히 과대평가되면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그 GDP 숫자를 이렇게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중치들을 매년 여기 연쇄가중법에 써 있는 것처럼 직전 연도에 명목 가중치로 바꿔주게 됩니다. 매년 그 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그 가중치를 그 명목 가중치로 바꿔줘서 그 가중치로 그 성장률을 구하고 다음 해도 또 직전 가중치로 그 가중치를 바꿔서 성장률을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기술 집약적이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어떤 제품들의 어떤 제품들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방식. 이것이 이제 연쇄가중법입니다. 근데 연쇄가중법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법성이 매년 가중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가법성이 이제 비가법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가법성이라는 얘기는 그 하위 부문을 합했을 때 상위 부문에 약간 맞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도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물량지수의 가중치가 매년 명목 가중치로 갱신이 되다 보면 이 하위 부문의 합이 상위 부문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 같으면 소비, 투자, 수출 빼기 수입을 합쳤을 때 이 상위 값과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중치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어떤 테크닉으로 저희가 이제 기여도 구할 때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체 편의에 비하면은. 그래서 연쇄가중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떤 대체 편의 문제 때문에 연쇄가중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과 2023년에 명목의 실질 GDP를 한번 이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2022년에는 이제 명목 GDP가 이제 2,161조, 그리고 실질 GDP가 1,968조에서 이 명목에서 실질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디플레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22년도, 23년도 보면은 명목에서 실질 증가율을 거의 뺀 거와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3.4고 실질 GDP는 1.4고 여기서 GDP 디플레이터는 2.1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 그러니까 국민 경제 전체의 그 어떤 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볼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GDP 디플레이터는 어떤 CPI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CPI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GDP 디플레이터에는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재뿐만 아니라 투자재 그리고 수출, 수입 가격들이 다 같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산자 물가라든가 소비자 물가하고는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생산 국민 소득에서 보면 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GDP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GDP는 부가가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GDP 디플레이터도 부가가치의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출 디플레이터에서 중간 투입 원자재 디플레이터를 뺀 부가가치 디플레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유가가 많이 올랐다.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보통 CPI나 PPI가 이렇게 오르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가 GDP 디플레이터는 만약에 어떤 기업체가 우리 경제가 석유를 수입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중간 투입 그 원재료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거 산출액 비용으로 정가를 다 못했을 때에는 이것이 오히려 디플레이터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 가격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하락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뭐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요거의 가격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입에는 어떤 재화 뭐 유가라든가 뭐 어떤 원재료 가격과는 또 이렇게 괴리가 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 영업잉여 디플레이터와 이렇게 어떤 심하게 어떤 기업들이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는 어떤 영업잉여의 움직임과 이 수익성과 이렇게 GDP 디플레이터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괴리가 됐을 때 이것은 부가가치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이제 설명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통계의 그 총량 지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국민소득 통계의 그 3면 등가
라든가 생산지수 분배 국민소득 그리고 이제 명목 실질 개념 이제 이거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총량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소득의 이제 주요 총량 지표는 이제 GDP 명목에서는 GDP, GNI, 이제 GNDI 실질에서는 주로 이제 GDP, GDI, 이제 GNI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 명목 지표를 제가 이제 GDP, GNI, GNDI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위해서는 이제 국제 수지 통계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연계시킨다 그랬잖아요. 여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 국외 순수치 경상이자 이런 국외 개념들이 있잖아요. 요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국제 수지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국제 수지 통계를 제가 좀 그려봤는데 요거가 연계시켜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국제 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민주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그 경상수지, 자본수지, 경상수지는 이제 보통 재화나 서비스의 어떤 수출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경상적인 거래, 재화나 서비스의 경상적인 거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자본수지라는 건 사실은 제가 뭐 국제 수지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 이전이라든가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거래. 그러니까 자본 이전이란 무슨 국가 간의 채무 면제라든가 아니면은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어떤 거래라면은 생산 자산도 아니고 금융 자산도 아닌 뭐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거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금액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차미 누락 같은 경우도 통계상 불일치 요인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보통 보면 이제 경상수지와 이제 금융계정 이렇게 보는데 주로 실물의 움직임은 경상수지에 나타나고 주로 이제 어떤 그에 따라서 이제 수지가 흑자라든가 적자가 됐을 때 보통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을 때는 그 돈으로 이제 어떤 직접 투자를 한다든가 뭐 외국의 뭐 준비자산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늘어난다든가 뭐 이렇게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가 되면 이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적자난 분만큼 뭐 투자를 한다든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든가 준비자산이 줄어든다든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저거는 이제 요 국제수지를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대충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고 주로 경상수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GDP와 GNI와 GNDI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라든가 서비스수지는 재화라든가 서비스라는 생산물의 거래를 나타내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라든가 서비스의 국제 간 흐름, 우리가 보통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 요것들이 이제 상품 수지라든가 서비스 수지에 나타나고 이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본원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본원소득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가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그러니까 노동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자본을 제공하거나 이렇게 생산 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어떤 자본을 제공한다든가 요걸 통해서 얻는 소득이 본원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본원소득 수지라는 건 국제 간의 요 본원소득 수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본원소득 수입이라면 뭐가 있을까? 수입과 지출에서 이제 본원소득 수입은 뭐가 있냐 하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잠깐 가서 그러니까 1년 이상 그 나라에 거주하게 되면 그 나라의 거주자가 돼버리니까 뭐 한 몇 달 있으면서 어떤 그 회사에 뭐 고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잠깐 이렇게 뭐 어떤 뭐 급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의 어떤 그 주식을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 주식을 산다든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금을 뭐 그 어떤 회사에 빌려준다든가 그걸 통해서 이제 이자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본원소득의 어떤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원소득 지급이라면은 이제 반대로 외국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잠깐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급여를 이제 준다든가 아니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무슨 어떤 자금을 빌려온다든가 해서 이제 이자를 이제 지급한다든가 뭐 배상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본원소득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전 소득, 그러니까 이 본원 소득이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 같이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 어떤 노동과 자본으로 참여해서 얻는 소득, 이것을 이제 본원 소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대가 없이 지급받는 것을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친척 간에 송금을 한다든가, 뭐 증여를 받는다든가, 원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해외 근로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해외 근로자가 한 2년, 2, 3년 보통 일을 하잖아요. 2, 3년 일을 하면 우리나라의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거주자가 이제 일을 해서 외국에 자기 가족한테 보냈더라도 외국에다가 그냥 그 증여를 하는 게 됩니다. 송금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경우들이 이제 이전 소득 수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요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 같은 생산물의 거래가 반영된 것이 GDP에. GDP에서 아까 제가 GDP는 소비, 지출국민소득에서 봤을 때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의 수출입은, GDP에서의 수출입은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감안된 겁니다. 생산물의 이동까지가 감안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GNI에서의 여기서 보면은 GDP가 있고 그 밑에 GNI가 있잖아요. GNI는 국외 순수지 요소 소득, 그러니까 본원 소득의 이동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물의 이동이 반영된 것이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가 반영된 것이 GDP고, 그 다음에 본원 소득의 거래가 반영된 것이 GN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에 따라서 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그 부가가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생산 요소 제공자들한테 분배가 되잖아요. 분배가 될 때 국내 거주자한테 1차적으로 많이 분배가 되지만 외국에서 생산 요소를 제공을 했다면 외국에도 분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일을 해줬다, 노동을 제공해줬다면 우리나라 근로자한테도 이 피용자 부수가 배분이 되지만 외국 근로자한테도 피용자 부수가 제공되고, 그만큼이 이제 국의 지급 요소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나라가 외국의 어떤 생산 과정에 자본을 제공해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든가, 외국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이게 자본을 제공해주고 이자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외국의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외국의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생산한 건 아니지만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소득을 부가가치를 일부 분배받는 거잖아요. 분배받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 준 것이, 이렇게 요소소득 거래를 감안해 준 것이 GNI입니다. 그래서 GDP라는 것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창출한 생산한 어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말하는 거, 거주자가 창출하는 거주자의 생산활동에 따른 부가가치가 GDP고, GNI라는 것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우리나라 생산 과정에서도 어떤 아까 피용자 보수라든가 영업이익과 같이 어떤 노동과 자본을 제공하고 소득을 이렇게 얻지만, 외국의 생산 과정에서도 참여를 해서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통제와 관리하에, 외국 거주자의 통제와 관리하에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 노동과 자본으로 참여를 해서 소득을 얻는 그 부분도 이렇게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NI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을 다 합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과 외국의 어떤 생산 활동을 통해서 받는 소득을 다 합쳐준 겁니다. 물론 외국 노동자들이 외국의 어떤 생산 요소에다가 이렇게 배분받는 건 이렇게 빼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득 기준의 지표입니다. GNI라는 것은. 그리고 국외 순수지 경상 이전은 거기에다가 이전 소득 거래까지 대가 없이, 이 GNI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얻는 소득만 합쳐준 거고,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합쳐준 게 다 더해준 것이 GNI고,
그런 생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대가 없이 이전받는 어떤 소득까지 합쳐준 것이 GNDI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의 총 처분 가능 소득이죠. 그러니까 GDP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어떤 부가가치, 그다음에 GNI는 우리나라 국민 거주자의 어떤 본원 소득이라고 분배받는 소득, 생산 과정을 통한 소득이고, GNDI는 이전 거래까지 다 합친 처분 가능 소득,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에서 보면 이제 그건 명목 지표의 얘기고, 이제 국제 수지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맞물리는 걸 제가 또 설명하려고 국제 수지까지 일부러 본 거거든요. 국제 수지와 이렇게 맞물린다, GDP가. 그리고 이제 실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실질에서 보면은 GDP와 GDI와 GNI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 명목에서는 GDP와 GDI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과 국내 총소득이 똑같게 돼요. 같아요. 3면 등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GDP와 GDI가 똑같은데, 그런데 이 실질에서 보면은 GDP와 GDI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GDP와 GNI 차이가 명목에서는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밖에 없는데, 본원소득 거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는 실질 무역손익이라는 것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GDP에 실질 무역소득을 더한 것이 GDI고, 여기에다가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을 또 합해준 것이 이제 GNI가 되는데, 요 실질 무역소득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은 국가 간 거래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소득의 국외 유출 및 유입이다. 그래서 이제 교역조건이 변화하면 그 국민소득 수준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2015년 기준년과 그 다음 해에 이제 어떤 사례를 갖고서 실질 무역소득이 뭐고, 실질 무역소득 변화에 따라서 실질 GDP와 실질 GDI가 왜 달라지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에 우리가 자동차를 10대만큼 생산을 해갖고 단가는 이제 대당 $10,000로 해서 $100,000만큼 생산을 해서 이걸 수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서 원유를 갖다가 $100,000어치를 갖다가 이제 수입을 했다. 이때 이제 배럴당 $100로 해서 1000배럴만큼 $10 갖고서 수입을 해왔다. 이렇게 했는데 2016년에 원유값이 올라서 우리가 자동차는 10대를 생산해서 같은 그 가격으로 $100,000를 수출을 했는데, 원유값이 2배로 올라서 만약에 원유값이 그 $200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금액으로는 $100,000를 수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로 올랐기 때문에 원유를 1000배럴에서 500배럴로 원유 수입량이 줄었습니다. 같은 것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목으로는 $100,000 그대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산한 우리가 쓴 돈은 이제 $100,000인데, 이제 우리가 받은 물량은 이제 원유가 이제 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국민계정의 GDP 통계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우선 교육조건 지수는 기준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교육조건이 맨 위에 써 있듯이 수출가격 지수를 수입가격 지수로 나눈 겁니다. 수출 가격은 그대로인데 수입 가격이 이렇게 2배로 뛰니까 이 교육조건은 50%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또 그 실질 무역 손실이 이제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 자동차 그 $100,000어치만큼을 갖다가 수출을 해갖고 기준으로 봤을 때, 실질이라는 건 기준입니다. 기준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500배럴만큼이 줄어들게 됩니다. 500배럴. 그러니까 1000배럴로 수입해 오다가 500배럴로 수입하게 되니까 기준년 가격으로 $50,000만큼. 이 500배럴이 기준년 가격은 $50,000잖아요. $50,000만큼 무역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질 GDP는 결과적으로 실질 GDP는 $100,000로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생산을 $100,000어치만큼 했고 10대를 물량을 생산했고, 10대 물량이 이제 2016년에도 그대로잖아요. 10대 물량을 생산해서 수출했으니까 실질 GDP는 그 기준년 가격으로 봐도 $100,000가 똑같 맞습니다. 그런데 GDI 같은 경우는 구매력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소득, 그러니까 인컴 개념이고 이제 소득이기도 하고 구매력이기도 한데, 요걸로 실제 구매력은 그
원유를 10만 달러어치만큼 수입하다가 이것이 5만 달러로 줄어들었잖아요. 우리의 구매력은 5만 달러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실질 GDP에서 이 실제 무역 손실을 5만 달러만큼 빼준 이 5만 달러가 실질 GDI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으로 보면 GDI는 똑같습니다. 명목으로 보면 지금 원유를 10만 달러어치만큼 수입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명목으로는. 그런데 실질로 보면 실질 GDI는 이 원유 수입한 양을 기준형 가격으로 봤을 때는 5만 달러어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실제 무역 손실이 이제 5만 달러만큼 발생했고 5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 교육 조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무역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만큼. 실질 기준에서 봤을 때 명목은 똑같지만 실질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GDP와 GDI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교육 조건 변화에서. 이해가 좀 갑니까, 이 부분? 어렵어요. 여기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GDP에서 실질 무역 손익을 이제 더하면 이제 GDI가 됩니다. 이거 감안해 주는 거죠. 여기서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을 감안하면 GDI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제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더한 것이 이제 GNI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GDP와 GDI 간에는 그 본원 소득의 어떤 그 거래들이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선 실질 GDP에서 실질 GDI로 갈 때 여기서는 그 이 GDP를 통해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그 어떤 교환 비율, 국제 간의 어떤 교역에 따라서 이 가치가 줄어든 만큼만 이게 GDI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원 소득의 거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 거주자가 외국에서 노동을 제공했다든가 혹은 어떤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어떤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이제 이것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GDP가 나오고 그것까지 반영한 것이 이제 GNI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실질 무역 손익을 반영해주고 요 왼쪽에서 나온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까지 이제 반영해주면 GNI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에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와 이제 국민소득 총량 지표 추이 요거 부분을 보면은 아까 제가 그 GDP와 GNI가 이제 그 국제 무역 손익에 의해서 이제 이게 차이가 난다, 이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숫자를 갖고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 유가가 이제 이게 조금 해서 잘 안 보이는데 2023년 맨 뒤가 23년입니다. 끝에 네 개만 보면은 이제 20년,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되는데, 국제 유가가 그 최근 연도에 그 20년도에 떨어졌다가 왼쪽에서 보면 20년도 1년도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 이제 GDP 이제 움직임을 보면 유가가 떨어질 때는 보통 GNI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물론 본원소득 거래도 포함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이 GNI에는 이제 본원소득 거래도 포함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구매력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20년도 같은 경우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 GDP가 이제 더 GDP 성장률에 비해서 GNI 성장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22년도에 유가가 오르면서 이 GDP 성장률에 비해서 이제 GNI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다시 유가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GNI 증가율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GDP, GNI 숫자들이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보통 유가가 오를 때는 보통 GNI가 더 이렇게 떨어지고,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GNI가 오히려 더 이렇게 소득 구매력 기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오르는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지표 이제 소득 지표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읽어보면 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국민소득 통계의 주요 경제 분석 지표는 우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기여도 이건 뒤에 설명을 할 거고, 1인당 GNI는 보통 명목 GNI를 갖고 1인당 국민소득을 구합니다. 명목 GNI를 연항인구, 연중앙의 7월 1일의 인구로 나눈 것이 이제 1인당 GNI고, 그 다음에 뭐 생산 지출, 이제 청주 지출도 뒤에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수출입의 대 GNI 비율은 수출 더하기 수입을 GNI로 나눈 건데, 여기서 이게 분모가 GNI이기 때문에 이 수출 수입도 그 본원소득 거래까지 이제 포함한 걸 씁니다. 보통 이제 대외 간의 거래가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국제 간의 거래 그 수출입 비중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겠죠. 국제화가 많이 될수록 이제 높게 나타나고,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부터 이제 그 세부 지표로 이제 성장률부터 이제 차례대로 보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은
보통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연간 추이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000년까지는 뭐 이제 5.1 쇼크도 있었고 이제 어떤 외환위기도 있었지만 대략 뭐 10% 전후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제 2010년대 들어서는 한 5% 전후에서 움직이고 2010년대 들어서는 이렇게 더 이렇게 한 3% 전후에서 움직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코로나 때 코로나 반등 효과로 좀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3%도 좀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경제 성장을 연간은 그냥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되는데 이제 분기 성장률을 볼 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분기 계열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게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분기 계열인데 1, 4분기에는 이렇게 가장 낮다가 2, 4분기, 3, 4분기 좀 비슷하다가 4, 4분기에는 이렇게 좀 올랐다가 또 1, 4분기 떨어졌다가 이렇게 2, 3분기 비슷하게 좀 올랐다가 4분기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GDP를 전기와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원계열로는. 그리고 이렇게 GDP가 이렇게 계절성을 보이는 것은 농림업의 어떤 뭐 수확시기라든가 무슨 아니면은 뭐 난방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연말 효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꼭 4, 4분기에 좀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시계열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계열을 갖고서 이렇게 성장률을 구할 때는 보통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 봅니다. 전년 동기비로 봅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비로 비교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경기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4분기 전과 비교하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비로 봐야만 되는데 전기비로 봐야지 경기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데 전기비로 보려면은 이렇게 바로 전분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절성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계절 지수를 통해서 이것들을 계절 효과를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한 계절 조정을 하고 이렇게 전기비 계절 조정한 이후에 이제 전기비 성장률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비를 봐야만 경기 흐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데 계절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 조정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전기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비를 보기 위해서 계절 조정을 해주는 거죠. 보통 원통계에는 추세, 순환, 불규칙, 계절 변동 요인이 있는데 추세는 뭐 기술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흐름, 순환 변동은 경기적인 흐름이고 불규칙 변동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오일 쇼크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코로나 쇼크라든가 이런 거고 계절 변동 계절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 지금 얘기했던 건데 여기에서 계절 변동 조정이라는 건 계절 요인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계절 변동 요인만 제거하고 추세 순환 불규칙 요인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계절 조정인데 제가 하나 사례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제가 하나 가상의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 2, 3, 4 분기가 있고 그 다음에 1-2, 2-2, 3 이렇게 분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냈을 때 1-를 보면은 이렇게 4분기에 보면은 90이고 1- 분기를 보면은 92입니다. 경기는 이미 이렇게 약간 1- 분기에 90에서 92로 전기비는 이렇게 2.2% 올랐는데 전년 동기비는 이렇게 전년 동분기가 1, 4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1, 4분기에 103이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2, 4분기에서도 전기비를 보면 올랐지만 전년 동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3, 4분기에나 돼서야 이게 이렇게 전기비가 전년 동기비와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전기비는 이미 1-분기에 플러스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비는 그 이후에 2분기나 지나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전기비는 이렇게 경기 포착을 하기가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경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기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율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비와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4분기 연속 됐을 때의 성장률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전기비를 연간 스케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전기비 연율인데 뭐 대부분의 어떤 OECD 국가는 전기비나 이렇게 전기비 연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좀 개도국 같은 경우는 좀 전년 동기비를 아직까지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것은 뭐 앞에 그거하고 비슷하니까 앞에 제가 우리나라 실제 사례 보고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앞에 비슷하게 가상 사례로 얘기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성장 기여도는 경제 성장의 각 활동 부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성장 기여도인데 여기에서 산식을 보면은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 곱하기 제조업의 명목 비중입니다.
명목 비중에다가 제조업 성장률을 곱하면 기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명목 비중이 50%고 제조업 성장률이 만약에 4%다. 그러면 이제 기여도는 이제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여도를 다 합하게 되면 전체 성장률이 됩니다. 그리고 명목 부가가치를 명목 비중, GDP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중치를 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쇄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연쇄지수는 명목 비중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의 명목 비중으로 이렇게 성장률을 구하기 때문에 명목 비중이 사용되게 됩니다. 기여도를 구할 때도. 경제 구조라는 것은 각 경제 활동 부문이 어떤 산업이라든가 농림업,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지출구조는 소비투자, 지출국민소득의 각 항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생산구조에서는 GDP 대신에 GVA라고 생산물세가 이제 빠진 기준으로 이렇게 빠진 것으로 기준으로 나타내는데 생산국민소득은 생산물세가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 실질과 어떤 부분은 세금이 많이 포함이 돼서 비중이 큰 걸 수도 있잖아요. 경제 실질과 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GVA 기준으로 나타내고 지출 구조는 이렇게 상품별로 이렇게 여러 상품들이 섞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GDP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추이는 이제 우선 농림업은 줄고 서비스는 계속 늘고 제조업은 늘다가 이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률과 투자율을 요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저축률을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GNDI라고 이제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 이것은 GNI에다가 아까 이전 소득을 이제 더해준 게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것은 국민 경제가 소비나 가처분 소득 개념이고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에서 최종 소비를 뺀 게 이제 저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총저축은 결국은 국내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밑에 그림을 보면 이 저축은 맨 오른쪽에 보면 국내 총투자에 사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남은 것들이 이제 국외 투자로 이게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총저축에 비해서 총투자가 많게 되면 이 초록색 그림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해외 저축에 의해서 메꿔지게 됩니다. 제가 이 저축률 설명하면서 다른 통계와의 국제 수지 통계와의 연결성을 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설명드리면은 이 저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산식 이게 S는 Y-C인데 이것은 여기에서의 소득은 가처분 소득 개념입니다. 국민 총처분 가능 소득으로 이전 소득까지 다 더한 건데 저축은 여기서 말한 것과 같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겁니다. 그리고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M은 아까 지출식이죠. 소득이라는 것은 GNDI는 소비 그다음에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X 마이너스 M. 이것은 이제 이전 소득까지 다 반영된 수출과에서 이제 수입을 뺀 건데 이것은 경상수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두 산식을 갖고서 이제 S 저축은 여기 Y 요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 이렇게 넣어주면 C만큼 이제 상쇄가 되고 결국은 I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이제 저축에서 투자를 뺀 거는 결국 이제 경상수지와 이제 같게 되는데 결국 이제 저축보다 투자가 크게 되면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가 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국제수지 산식에서 보면 저축이 이렇게 투자보다 커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게 되면은 그 돈을 갖고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저축이 투자보다 크면 국외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저축이 투자보다 크게 되면은 크다는 것은 그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다는 거고 그 흑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국에 직접 투자한다든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기타 투자를 통해서 대출을 해준다든가 준비 자산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관계가 되게 됩니다. 저축 투자가 이렇게 국제 투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계정이.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준비 자산이 줄겠죠. 외환보유고가.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계정 체계와 이제 5대 국민경제 통계와의 관계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계정은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국민소득통계와 이제 국민계정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체제도표 등 5대 국민경제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국민경제 전체의 그 재화 서비스 및의 거래,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 형식에 따라 기록한 건데 정의 그대로 여기서 국민경제의 그 종합재무제표와 이제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계정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국민소득통계에서 생산소득 자본계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표를 통해서 국외거래계정이 나와서 이것이 연결이 되게 되고 자금순환표에서 이제 금융계정이 나오고 요 그 플로우 계정과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 흐름에 반영해서 대차대조표 계정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이 그 계정이 이제 제가 계정이 복잡할까봐 이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간단히 이 계정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냥 말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국민계정에서의 생산계정은 생산활동을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그 계정들은 보통 제도부문별 그러니까 제도부문은 경제주체를 일정한 목적이라든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 준 건데 그러니까 보통 경제주체를 그 목적과 형태별로 분류하면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국외, 외국 뭐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생산계정은 보통 이 경제주체별로 생산활동을 이제 기록하는 계정으로 그 여기에는 산출액, 경제주체별 산출액, 그 다음에 중간 투입액 그리고 부가가치가 기록이 됩니다. 얼마큼 생산해서 얼마큼 얼마큼 생산했고 그 생산 과정에 얼마큼 그 원재료들이 이제 투입이 됐고 부가가치가 얼마큼 창출됐는지를 쭉 나타냅니다. 생산계정을 통해서 가계는 얼마큼 생산했고 기업은 얼마큼 생산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내주고 소득계정에서는 이렇게 생산계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아까 분배국민소득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한 그 경제주체의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쪽에서 부가가치를 대부분 창출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창출이 된 어떤 이런 부가가치가 그 노동을 제공한 가계의 피용자 배수로 배분이 되고 정부에는 그 생산세로 이렇게 배분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다시 또 이전소득 거래, 이전소득이 또 뭐 어떤 직접세 같은 건 이전소득인데 그런 어떤 이전소득 거래가 또다시 나타나서 각 경제주체가 배분받은 가처분 소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계정에는. 그리고 그 가처분 소득으로 이제 이 소득을 갖고 소비하는 것. 이 소득의 분배와 아울러서 이 소득을 갖고 얼마나 소비했느냐도 쭉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계정에.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와 사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자본계정에는 결국 이제 이 소득계정에서 소득과 소비가 나타나고 거기서 뺀 어떤 저축이 도출이 되게 되는데 자본계정에는 여기에서 나온 저축이 이렇게 이월돼서 각 경제주체별 저축과 어떤 투자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저축과 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계정에서는 각 가계도 저축과 투자, 가계 같은 경우는 투자가 별로 없겠죠. 이제 뭐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기업도 저축과 투자가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저축 투자 간에 제도 부문별로 보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계 같은 경우는 저축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고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자가 더 많게 되고 이렇게 저축 투자가 이렇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계정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각 경제주체별로 그 남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대출을 받고 뭐 주식을 발행하고 가계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주식을 산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을 한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금융계정에서의 자금 과부족의 기록과 이 자본계정에서의 어떤 저축투자 차액이 어떻게 보면 일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갖고 이게 상쇄되게 되는데 통계상 불일치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국외거래 계정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보여줬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나타나는데 요것들이 아까 생산계정에서의 어떤 생산계정 이 국외거래 계정도 생산계정, 소득계정, 자본계정이 있어서 이 어떤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계정이 아까 제도 부문이 가계, 기업, 정부, 국외라 그랬는데 이 국외거래 계정을 통해서 국외 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대체대조표 계정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어떤 거래들을 통해서 나온 그 자산과 부채의 변화들이
기초 재차대조표에서 이러한 자산과 이 자본계정과 금융계정에서의 자산과 부채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면 이 대차대조표 계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기말 대차대조표가 나타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거래도 있긴 하지만 대충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통계에서는 이렇게 생산소득 자본계정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다른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게 국민계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통계간에 어떻게 이게 산업연관표입니다. 산업연관표는 간단히 말 이게 직사각형을 두 개 엎어놓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화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 과정이 기록됩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열로 보면은 재화의 생산 과정이 나타나고 열을 보면 농산품에서는 농산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것들이 투입됐고 부가가치가 얼마큼 창출됐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주 공산품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투입되고 부가가치가 얼마큼 창출됐는지가 나오고 이것을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또 행으로 보면 제품들이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 정사각형 부분까지 보면 이 생산된 제품이 중간 소비된 게 나오고 이 정사각형 바깥으로 보면은 이제 중간 소비 외에 최종 소비. 아까 생산된 제품은 중간 소비되거나 최종 소비되거나 투자된다거나 수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오른쪽에 나타나는 게 이제 중간 소비 외의 것들, 소비 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같은 경우도 이제 수입 같은 경우 총수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총산출, 총수입해갖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겠죠. 이게 빼면 이제 이게 이 수입만큼이 이제 중간재고 뭐고 이렇게 쭉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가가치 쪽 밑에서 보면은 생산국민소득과 요거 생산국민소득이고 요거를 요 부가가치는 여기서 피용자부수, 영업잉여, 뭐 생산세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따로따로 본 게 분배국민소득이 되고 오른쪽에 직사각형 최종 수요 쪽이 이제 지출국민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지출 분배국민소득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게 이 산업연관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제수지표가 연결되는 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경상수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BS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려는데 이것도 이제 대충 설명드렸는데 기초 대체대조표가 있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산소득 자본 금융계정이 쭉 나와서 어떤 자산과 자산과 부채의 변화가 여기에 나오고 거래 계정에 나오고 거래라는 건 참고로 제도 단위 간의 경제주체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 일반적인 경제행위이고 그 외에도 자산량 기타 증감과 재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가격 재평가를 했다든가 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가 해서 경제주체 간의 거래가 아니면서 자산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요거 두 개가 반영되면 기말에 국민 대체대조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DP 통계가 이제 수정되는 건데 이건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 경제 심리 지수는 이제 제가 이건 간단히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기업 또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건데 기업가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또 소비자가 어떻게 보는지 요 인식을 조사해서 빠르게 현재 경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요거에는 BSI와 CSI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기업한테 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조사한 게 BSI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게 CSI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SI는 이제 이렇게 세 개 긍정이냐 부정이냐 아니면 뭐 보통이냐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되는데 각 항목 업황이 어떠냐 그랬을 때 세 가지로 응답을 하게 되는데 긍정 업체 수에서 부정 업체 수를 뺀 것을 전체 응답수로 나눈 거에다가 이제 10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100을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100보다 크면 경기가 좋고 100보다 작으면 경기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은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게 있는 걸 제가 요걸 설명하려고 사실은 BSI를 이렇게 넣은 거기도 한데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 요걸 넣었는데 하향 편의가 있습니다. 보통 BSI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보통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보통입니다 내지는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해 좋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향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 정도 돼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0을 넘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80을 중심으로 80 조금 밑에서 이게 장기 평균선이거든요.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감안하기 위해서 장기 평균치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기 평균치를 제공한다는 게 하향 편을 감안할 수 있도록
100을 보지 말고 100보다는 이렇게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놔서 장기 평균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장기 평균치를 보면서 이렇게 좀 경기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I에서 보면은 CSI도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게 조사한 건데 이거는 척도가 5단 척도입니다. 매우 좋다, 조금 뭐 보통이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다소 부정, 매우 부정 해갖고 다소 이게 가중치를 둬서 매우 긍정은 1.0, 다소 긍정은 0.5 해갖고 이것도 이제 100을 중심으로 0부터 2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인데 이 CSI 같은 경우는 아까 개별 지수 외에 CCSI라고 기업 BSI 같은 경우는 업황이라는 중심 지표를 갖고서 보통 이렇게 이 업황이라는 항목을 갖고서 보통 판단을 전체적인 어떤 경기 동향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CSI 같은 경우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항목이라기보다도 중요한 6개의 그 주요 개별 지수를 표준화해서 요걸 합산해서 CCSI라는 합성 지수를 만들고 요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CCSI라는 어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이걸 합산할 때 어떤 항목은 요 6개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은 표준 편차가 클 수도 있고 어떤 항목은 표준 편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움직임을 표준화하게 됩니다. 표준화해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쁘고가 큰 항목들은 가중치가 크게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합산한 다음에 장기 평균이 100, 장기 표준 편차가 10이 되도록 재조정하게 되는데 이 CCSI에서의 100의 의미는 이 평균을 100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이 100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 가공을 해주게 됩니다. CCSI 전에 이 CSI에서의 어떤 수치들은 이 표준화를 안 한 어떤 BSI와 같이 똑같이 그냥 대답한 대로 나오기 때문에 하향 편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SI의 이 합성 지수 같은 경우는 100을 중심으로 재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CCSI에서의 100의 의미라는 것은 긍정응답자가 더 많고 적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100의 의미는 이것이 장기 평균이 100이다. 그래서 100을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100을 중심으로 이렇게 CSI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ESI는 이런 어떤 그 BSI와 CSI를 합성해서 민간 주체들의 전체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게 ESI고 이것도 역시 CCSI와 같이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조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조사를 합쳐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ESI 순환 변동치도 작성을 합니다. 순환 변동치는 계절성 외에 불규칙 변동치도 제거해 준 겁니다. 제거한 순환 변동치를 작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 ESI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작성되기 때문에 속보성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히 더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한국은행 경제 시스템에서 제가 이제 설명한 어떤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도자료라고 나오는데 이 보도자료에 보면 국민소득을 포함해서 뭐 각종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어떤 주요 통계들의 해설 자료들이 다 수치들을 포함한 어떤 보도자료들이 다 나오고 이 통계 검색 오른편 왼편에 통계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각종 어떤 GDP라든가 뭐 물가 뭐 각종 통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계열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통계 공표 일정을 보시면 이제 언제 통계가 공표되는지 알 수 있고 여기 또 통계 연구 간행물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도 요걸 통해서 좀 더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이라든가 국민계정 해설이라든가 연쇄가중 증가율 이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이제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가급적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빨리 하다 보니까 뭐 이해가 다 되셨는지 좀 이렇게 어쨌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